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오랜만에 하니까 들을 쑥스러워요. 때마다. 예. 이번 주에 저희가 법조 예능이란 이름에 걸맞게 드디어 영화를 다루게 됐습니다. 소수의견이 소설로 나온 지는 좀 됐는데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갓 개봉했고요. 근데 뭐 이게 그 법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에 아주 딱이지 않나. 법조이면서도 예능인. 예. 그래서 진짜 한번 예능이면 윤계상 씨라도 좀 모시고. 윤계상에 버금가는 인물들이 잘라주세요. 저도 윤계상 씨 좋아해요. 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 그 사람 아들도 깡패한테 죽었죠. 너 깡패 새끼가 아니라 경찰이요. 경찰이요? 진압 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100원을 청구한다. 돈 필요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국가가. 합의를 하려고 소송한 게 아닙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평 중에 하나가 누가 쓰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금효 선생님이 쓰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신경숙 씨 같은데요. 법조인 중에 한 분이 피고와 피고인 그거 제가 같은 쓴 경우. 거예요. 아, 죄송해요. 상식으로 타일을- 말씀을 드리면 네.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의 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피고인입니다. 형사사건은. 근데 영화평에 왜 피고 피고인 얘기를? 법정을 소재로 하는 소설과 영화를 만들려면 이제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사실 탄탄하죠, 예. 예, 그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이거나 뭐 격정적이거나 이런 데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네. 이 객관적으로 취재를 잘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예. 예.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이 영화 소수의견 뭐 소설하고 영화하고 크게 차이 없고요. 거의 똑같은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구성 차이가 있긴 한데 철거민 관련된 사건인데 철거민이 막루에 올라가서 이제 철거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경찰이 진입을 해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그 16세 청소년이 경찰에 의해서 죽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강목으로 경찰을 뒤통수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얼개인데 야, 이 새끼야! 나가! 미쳤어! 제발 좀 꺼져, 씨발놈들! 정례교양 숙지 잘하세요. 저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다고? 이제 다투는 지점은 검사 쪽에서는 경찰이 이 16살 소년을 죽게 한 게 아니라 철거 용역이 죽게 했기 때문에 죽은 경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 뒤통수를 맞고 죽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쪽 변호인단 쪽에서는 자기 아들을 이 경찰이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때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인이 됐지만 이건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이 그 16살 먹은 소년이 죽었을 때 네. 맞아 죽었는데 그 때린 사람이 경찰이냐, 네. 그 철거 철거 용역이냐. 용역이냐. 왜냐하면 그 경찰관을 또 이 주인공이 때려서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네. 경찰관이 아들을 때리고 있었던 거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용역이 때렸다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소설 첫 부분에서는 용역이 등장해서 자기가 때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니다. 경찰관이 때렸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라지는 예. 거죠. 제가 관련 법령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법 21조에서 그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정당방위 규정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조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하나의 질문은 이제 그것이 부당한 침해가 무엇이냐? 경찰이라 하더라도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때리면 그건 부당한 침해 아닌가요? 그렇죠. 부당한 침해. 그렇죠. 예. 때린 게 경찰이라면 이것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당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이제 상당한 이유만 보면 이유. 되는 거죠. 예, 예, 예. 최근은 아니죠. 지난해에 한번 되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집에 든 도둑을 네, 네. 때려서 뇌사에 이르게 했는데 네. 이걸 정당방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때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대 남성이 네. 50대 절도범을 뒤통수를 때리고 막 짓밟고 이렇게 폭행을 해서 이 50대 도둑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예. 식물인간이 돼서 때린 이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가 보기엔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봐서 유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그 내 아들을 경찰이 때리고 있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를 가격했다 경찰을. 이거 사실 인지상정으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 감정으로는 이게 어떻게 죄냐 이런 그 생각이 상황에서 들죠. 무슨 그 영화에서는 왜 검사가 하는 논리가 굳이 뒤통수를 때려야 했냐. 뭐 다리를 때릴 수도 있고 등을 때릴 수도 있고 하는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꼭 뒤통수를 때렸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닥치는 대로 휘둘렸는데 머리가 맞았을 그렇죠. 수도 그 두 논리가 이제 대립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방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과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저를 먼저 때리거나 죽이려고 한다든지 네. 그럴 때 저쪽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는 정당한 거죠. 네. 근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균형이 안 맞거나 예를 들어서 편의점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네 꼬마가 사탕을 훔쳐간다. 법익을 근데 침해하네요. 이게 법익을 명백하게 침해하지만 그걸 뭐 이걸로 때린다거나 야구방망이를 때린다거나 그러면 이게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 비례가 약간 맞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당방위는 정대 부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맞을 필요는 없는데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지금 경찰이 가격하고 있다 그러면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때리더라도 맨손으로 때리고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말릴 수가 있죠. 네. 근데 곤봉으로 때리고 있으면 그거보단 더 위험하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거를 굉장히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 법과대학에서 법 배울 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너희가 형법교과서에서 정당방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지만 평생 한 건도 못 만날 거다. 그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라는 사람들 다 알지만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나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패러디들이 막 그렇죠. 돌았어요. 예. 이렇게 예를 들어 싸움이 났으면 넘어뜨리기만 하고 때리진 마라. 뭐 이런 때리면 그때부터는 안 되고 뭐 칼로 찌르면 손으로 잡기만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떻게 그게 하나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들이 근데 많이 이제 있어요. 이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판사들이 뭐 싸워봤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어쩔 위험해. 대항해야 된다는 거를 저쪽에서 이 몽둥이 들고 오는데 몽둥이 잡고 이러고 있다가는 한 번만 실수하면 얻어 터져 죽잖아요. 그렇죠. 완전 선빵을 까서 죽여버려요. 네, 그렇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을 상당히 하고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커진 이 거죠. 사건에서 이 영화에서도 그래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죠. 예. 근데 영화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홍재덕 검사로 나오는 그분이 수사 기록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사건 송치 자료 열람이 금지됐네요.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 거기 보면은 검사는 자료 공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살살 합시다. 저는 경찰이 작성한 초동 수사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검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4월 21일 저는 다시 열람 신청을 했지만 다시 거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계신 재판장님께서 공개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용산 참사 때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건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그걸 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수사 기록을 통째로 줬습니다. 그럼 판사가 그걸 다 읽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이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검사가 일방적으로 쓴 수사 기록을 판사가 읽고 들어오면 선입견이 생겨 이미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소장만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주장만 있지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되니까 검사님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기록을 다 안 주는 겁니다. 법원에 다 안 준다. 법원에 다 안 줘요. 네. 자기들한테 조금 불리해 보이면 안 주고 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이제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내놓는 거죠. 근데 이 그 용산 참사 사건에서는 아예 상당한 분량의 수사 기록을 안 줬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산 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때 한 수사 기록이 총 10,000여 쪽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핵심은 경찰의 이 과잉 진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전부 검찰이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수사 기록은 싹 빼고 법원에 낸 거예요. 근데 검사에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현실적으로 불리하니까 안 낸 거죠. 안 내니까
이거는 이제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피고인 변호인단에서 그 기록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근데 검찰이 거절했죠. 거절을 하면 이제 다시 법원에 호소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호소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검찰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명령을 했는데도 검찰이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너무 복잡한 너무 복잡한데 스토리가 하여튼 있는데. 결론은 그런 검찰의 행위는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민사상 위법한 행위다 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였죠. 이게 용산 참사 경우에 외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비일비재하게 일인가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주로 어떤 명목을 내세우냐 하면 다른 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뭐 네. 이런 식의 이번 얘기. 영화에서도 그런 예, 얘기죠.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형사소송법을 그 참여정부 때 개정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경우를 충분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안 내면 검찰이 그 부분을 자기네들도 증거로 못 쓴다. 네. 여기까지 해놓으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뭐 증거를 쓰려면 내겠지 했는데 증거를 쓰고 싶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그거 없이. 그러니까 용산 참사의 경우에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 뭐 저기 그 화염병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 거기까지만 가지고도 입증이 되고 문제는 근데 이 피고인들 측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 대한 조사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죠. 예. 검찰이 그걸 안 내버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싸울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 또는 헌재 판단이 나왔으니까 예. 그 이후에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변호사로서 겪어보셨나요? 그럼요. 그 기록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마다 또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거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소송까지 해서 막 왔는데 별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수사 기록 공개 거부 때문에 재정 신청을 하는데 재정 신청이란 말이 영화에서 재정 신청한 거는 수사기록 공개 거부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경찰들을 기소하지 않잖아요. 기소 여부는 검사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검사가 이 사람은 무혐의다라고 판단하면 불복 수단이 이제 재정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고등법원에다가 검찰이 저렇게 무혐의 판단한 걸 좀 뒤집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 용산 참사 때도 똑같이 똑같은 그 김석기 거군요. 당시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청장을 기소해 주십시오라고 재정 신청을 냈었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 기소 편의주의고 기소 이제 재량권이 있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고문했다. 네. 그럼 옆에 방 검사가 잘 기소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검사를 같은 동료 검사를 동료 검사가 그쵸, 피의자한테 뭐 고문을 했다.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걸 검사한테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라 그러는 게 부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 이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여정부 때 이거를 전 범죄로 늘렸어요. 네네. 그래서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법원으로 법원에 하여금 기소를 강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전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입니다. 그래요? 예. 외국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로스쿨 교수한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검사가 내가 고소를 했는데 기소를 안 하면 어떤 불복 수단이 있냐? 그랬더니 검사가 왜 그걸 기소를 안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소설에서도 보면 부장 검사가 불러가서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신청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로 판단을 했잖아요. 했는데 법원이 기소를 강제해라라고 하면 그 영화에도 보면은 가서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무죄 구형합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이게 대단히 문제라서 그렇게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변호사를 그 사건만 검사 역할을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낸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주인공 변호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잖아요. 네. 100원짜리 소송. 그렇죠. 액수는 상당히 작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그런 소송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청구할 건데? 100원. 100억? 100원. 돈 필요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국가가. 좋네. 야마가 살아. 이 100원짜리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뭐 돈으로 보상받겠다고 전혀 상관없다는 뜻을 판단만 표현하는 구하겠다는 거죠. 거죠. 이거 좀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형사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 하고 예. 민사에서 불법 행위다라고 예. 하는 건 약간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형사는 기본적으로 물론 과실범 처벌 규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요. 근데 민사는 일반적으로 과실만 있어도 똑같이 배상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뭘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남의 집을 부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부러 부순 거는 아니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저기 저 홍수를 막겠다고 뭘 하다가 부쉈다. 그러면은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공무원이 그런 과실을 저질렀으면 나라에서 정부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 용산 참사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때 형사적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거는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였고, 근데 그게 전부 인정이 안 됐거든요. 전부 인정이 안 돼서 민사상 그 공무원인 경찰의 불법한 행위로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국가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안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형사로는 무죄지만 민사로는 과실이라는 인정이 나와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가능하죠.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 용산 때는 그 부분을 다투진 않았고요. 근데 요 영화에서는 경찰이 형사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했고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질렀고 민사적으로도 과실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이 두 가지를 형사법원의 판단과 민사법원의 판단을 동시에 받겠다. 전선을 두 법정으로 넓히겠다. 이런 취지로 국가배상 소송을 선택한 거죠. 근데 소설에서 보면 이제 배상 소송을 냈을 때의 승률이 20%뭐 내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기기가 어려운가요? 국가배상이 기본적으로 어렵죠. 이게 막 인정해 주다 보면은 이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이 부작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변호인단 쪽에서 구성하는 논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 때렸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경찰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배상을 하느냐 마느냐가 쉽게 판단이 돼버리니까 그 전략을 안 쓰고 민사에서 철거 요용이 때렸다 치고 옆에 있던 경찰이 그걸 말리지 않았다. 즉 부작위에 의해서 불법한 행위를 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워서 국가배상 소송이 임하거든요. 변호인단의 전략의 그 전략적인 목적은 결국은 그 주인공, 그 아들이 죽은 박재호라는 사람을 무죄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또 가장 인정받기 쉬운 쪽으로 하고 그러는 거니까 맞는 전략이죠. 양형거래. 네, 영화에도 나오죠, 이 부분이. 네. 수사검사인 홍자덕 검사가 경찰이 아닌 철거 용역이 그 소년을 죽였다고 꾸미기 위해서 철거 용역에게 네가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 너네 조직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딜을 제안을 하죠. 그리고 너에 대한 구형량도 낮게 해주겠다. 그런 딜을 제안했다는 게 이제 말미에 폭로가 되면서 이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식의 양형거래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불법이죠.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이 없어요. 예. 실제적으로 그걸 많이 하나요? 그런 식으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친 사람은 조금 덜 처벌받습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감해 주는 거. 그렇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죠. 어차피 증거가 분명한데 이렇게 박박 우기지 말고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고 뉘우치면 우리도 구형량도 줄어들고 법원에서도 선처를 받는다. 왜 자백하지 그러냐. 이런 정도로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네가 자백하면 내가 2년 구형해 주겠다 하는 거는 정말 약간 불법 위험하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네가 이 범죄를 안 한 게 맞지만 근데 거짓말을 해서 이거 했다고 네가 뒤집어 쓰면 몇 년 이하로 해주겠다. 이거는 완전 불법이죠. 그죠, 완전 불법이죠. 허위로 날조죠. 날조죠. 날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 준 사람이 그거를 줬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범인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건데 그거를 자백을 해야만 뇌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면 약간 횡령한 액수를 좀 줄여준다거나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일종의 실무적으로 약간 있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수사 기법이라고 미국 드라마 같은 볼 데서 것이냐? 나오는
플리바게닝은 약간 다른 얘기죠. 이것도 플리바게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 미국에서는 정면으로 인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이거를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면 당신은 집행유예 이하로 해주겠다 하고 하면은 그건 거의 개런티가 보장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증언을 하고 그 검사가 집행유예 해준다고 갔다가 판사가 실형해서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판사도 판사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국민참여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요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배심원의 의견을 판사가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따르지 않았는지는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박신호를 구타해 죽인 건 철거 영역이 아닌 진압경찰입니다. 때문에 박재호 씨의 행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정당방위였고요. 저는 경찰이 박신호를 죽였다고 하고 검사는 철거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좀 의아했던 게 6명 모두 똑같은 배심원이 의견을 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배심원 기피 신청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한다는 건 배심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믿겠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뒤집히니까 굉장히 좀 의아했거든요. 대법원이 배심 재판 관련해서 내린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나서 대법원에 갔거든요. 그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만장일치 무죄 판결 그 다음에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서 나온 결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못 뒤집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내놨어요. 그래서 배심 재판이 재밌고 무죄가 날 확률이 큽니다. 해보셨어요?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이 배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도입할 때 그 시범하는 걸 했었죠. 변협 추천을 받고 했는데 제가 미국 변호사들하고 우리가 배심 재판이 없었을 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배심 재판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서 배심 재판이 있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배심 재판에 개인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신호위반했냐 말았냐 하는 거는 뭐 판사라고 더 잘하는 게 아니지 않냐.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사실은 항상 하다 보면 일반인들보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배심 재판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유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하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재판에서 가장 비판받던 게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랑 자기들끼리만 아는 말을 해서 뭔 사건인지도 모르겠다는 건데 그게 훨씬 쉬워지고 그럼 피고인도 이해를 하고 이게 법이 좀 오픈되는 거죠. 장점이네요. 아주 장점입니다.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잘 나오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받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대했지만 전 진화하고 발전하고 오늘날에 제가 되기까지. 이 영화 관련해서 용산 참사를 다룬 영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룬 영화는 아니고요. 모티브로 삼아서 법정 소설을 새로 쓴 거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 철거민, 뭐 사망, 경찰 뭐 요 정도가 좀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막루 그런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컨테이너 안쪽에.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 한 번 없이 부검을 하여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350일 동안 냉동고에서 너무너무 추웠네. 쌍용차, 밀양, 기룡, 강원도, 강정, 스타케미컬, 보건복지개발원, 광화문 장애인 농성장 등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용산 때는 경찰과 그 철거민들의 이제 주장이 어떻게 갈렸냐면 경찰은 철거민들이 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똑같습니다. 여기랑 그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철거민들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경찰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느 한쪽 철거민들 쪽이 완전히 졌고요. 그때는 불이 타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누가 불을 냈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이게 용산 참사는 그 드러난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철거에 이르게 되는 거나 사회 경제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나 소설은 그거는 아니고 예,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도 이슈가 많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려낸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들 보세요. 드라마틱한 구성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읽다 보면 계속 사건에 도움을 주고 뭐 거의 수사 기록을 썼다고 할 정도로 훌륭하게 많이 조력했던 여기자가 그 특종이 될 수 있는 허위 진술 자백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걸 일명 검사가 양형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내용을 있다는 거를 보도를 했죠. 특종으로 보도를 했죠. 보도했죠. 변호사는 이거 재판날 짠 내놓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눈치를 채고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된 거죠. 그 기자로서의 이런 딜레마 같은 게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근데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자가 잘못했죠. 잘못했나요? 안 되지.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재판은 거의 여론 재판이기 때문에 어차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독 놓치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죠. 쓰면 증거로 채택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안 쓰면 증거로 채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변호사 입장에서 후달리겠지만 그건 밖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합니다. 제가 기자 입장이면 상당히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도의적으로 어쨌든 미안하지만 써야 됩니다. 철거민들 위해서. 그랬다가 그런 지금 영화에서처럼 압수수색 돼가지고 증거가 완전히 뺏겨버리고 그런 상황이 현실에서는 가정하기 쉽지 않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의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기자하고 누구와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동의를 받고 이거 한다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게 오히려 변호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건데 참 변호사 모르게 해야 오히려 변호사를 모르게 해도 어쨌거나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건 밝혀지는 거니까요. 결국 저라면 그래도 썼다고 말은 해줄 것 같아요. 그 그건 사람이 대비를 할 수 동의합니다. 있겠고. 근데 말 안 해주신 저는 김옥빈 기자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김옥빈을 위해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한 번 만나서 좋겠어요. 자. 이거 사모님도 보고 계실 텐데.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청자 사연 시간입니다. 페이스북에 소승견을 다룰 거라는 글을 올렸더니 시사회를 보신 분들이 하루 만에 메일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직 대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는 예비 법조인입니다. 마침 법 이야기라 관심이 많아 시사회로 소수견을 보았는데요. 완전 꿀잼이었습니다. 근데 시사회장에 유능하고 훤칠하신 김태섭 변호사님은 안 계시던데 이거 관용 어딘가요 이거? 다른 날 보셨나 봐요. 예비 선배님 호호호 하고 달아놓으셨어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그래서 질문은 영화랑 실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3가지네요. 첫째, 홍재덕 검사가 결국은 비리 검사인 건데요. 이런 사람도 나오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나요? 영화에서는 그랬죠. 그다음에 2번째, 박지우 씨 변호사가 재판 시작도 전에 막 바뀌던데 재판 도중에도 바꿀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요? 손아람 씨 소설을 보니까 변호 의견서에 판사들은 노안이 많아 12포인트로 쓰고 모든 문장을 공손한 존댓말로 쓴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이렇게 3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훌륭하신 예비 법조인이시네요. 이 홍사석 검사가 영화에서 홍재덕. 이거 꼭 살려주십시오. 홍재덕 검사가 영화에서 저지른 일은 거의 범죄죠. 범죄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판사나 검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를 개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개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라면 절대 못하죠. 네, 절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 변호사가 재판 시작도 전에 막 바뀌던데 재판 도중에도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에 어긋나게 뭐 분단위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몇 번이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피고인의 권리고 판사가 화려해진대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봐서 한 번쯤 바꾸면 되지 이 사람 했다가 해임했다가 다른 사람 했다가 다시 이 사람 들여왔다가 하니까 판사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를 내는 거고 판사들은 노안이 많아 12포인트로 쓰고 모든 문장을 공손한 존댓말로 쓴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판사가 보기 편하게 해줘야 되고 뭐 존댓말이고 뭐건 뭘 하든지 간에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고
또 하나는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댓말을 쓰거나 또 읽기 편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12포인트. 12포인트. 진짜 크다. 뭐 필요하다면 17포인트. 갑자기 궁금한데 법정에서 PPT 쓰면서 막 글씨 날아다니고 이거 만든 사람이 따로 로펌들은 따로 하고 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자,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률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포테이토 온 파이어 한인.co.kr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